어둠과 악취가 진동하는 폐기물 처리장 한 남자가 지옥의 밑바닥에서 눈을 뜬다. 그는 자신의 이름도 과거도 기억하지 못한다. 오직 머릿속을 찢어발기는 듯한 통증과 핏줄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살기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한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핏물 속에서 짐승 같은 생존 본능이 꿈틀거린다. 지금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기억을 잃은 괴물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세상이라는 거대한 적과 맞서 싸우는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기록이다.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빗줄기가 바늘처럼 피부를 찌르며 그를 깨웠다. 코를 찌르는 쓰레기 부패 악취, 독한 화학약품 냄새, 그리고 비릿한 피 냄새가 뒤섞여 지옥 같은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무겁게 내려앉은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 올렸다. 빗물과 진흙으로 얼룩진 시야 너머로 거대한 쓰레기 산들이 마치 잠들어 있는 괴물들처럼 잿빛 밤하늘을 가리고 있었다. 굴럭굴럭 그는 거칠게 기침을 토해냈다. 트럭에 치인 듯 가슴이 짓눌려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손가락을 움직여 보려 했지만 전신이 마비된 듯 감각이 없었다. 그는 미끌거리는 검은 비닐봉지 더미 위에 누워 있었고 주변에는 사용된 주사기 깨진 유리병 위험천만한 의료 폐기물들이 널려 있었다. 나는 누구지? 머릿속에서 질문이 번개처럼 스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끝없는 공허뿐이었다. 이름도 기억도 가족의 얼굴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짙은 안개가 뇌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았다. 단서를 찾으려 기억을 더듬는 순간 수천 마리의 불개미가 뇌를 갉아먹는 듯한 끔찍한 두통이 덮쳐왔다. 우와! 갈라진 목소리로 신음하며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손끝에 후두부를 가로지르는 울퉁불퉁한 흉터가 만져졌다.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 부위는 열기로 뜨거웠다. 그는 땅을 짚고 억지로 상체를 일으켰다. 손톱 밑으로 진흙이 파고들었다.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그때였다. 쓰레기 더미 위로 자그락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은 소리였지만 그의 귀에는 고막을 때리는 천둥 소리처럼 선명하게 들렸다. 마치 청각이 일반인과는 다른 주파수에 맞춰져 있는 듯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봐 형님, 여기 시체가 하나 있는데요. 눈이 멀 것 같은 강력한 손전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조폭놈들이 처리한 시체인가 보군. 뒤져봐. 시계나 반지, 금리라도 있으면 챙겨야지. 비옷을 대충 걸친 3명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쇠파이프와 녹슨 칼을 든 불법 폐기물 수거꾼들 일명 하이에나들이었다. 흉터가 있는 우두머리가 다가와 군화발로 그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에어이 죽었냐? 격통이 뇌를 강타했지만 이상하게도 공포는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은 내면에 잠들어 있던 어떤 스위치를 켜는 기폭제가 되었다. 거칠던 호흡이 차분해지고 요동치던 심박수가 기계적으로 안정되었다. 그의 동공이 확장되며 어둠 속에 모든 움직임을 포착하기 시작했다. 형님 아직 안 죽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요. 부하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자의 눈빛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폐잔병의 눈이 아니었다. 감정이 제거된 깊고 어두운 심연 같은 눈이었다. 죽여. 괜히 살려두었다가 경찰이라도 오면 골치 아파. 우두머리가 차갑게 명령하며 쇠파이프를 높이 치켜들었다. 쇠파이프가 바람을 가르며 내려오는 순간 그의 눈에 세상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기 시작했다. 쇠파이프에서 튀는 빗방울 수축하는 상대의 근육, 그리고 텅 비어있는 겨드랑이와 목의 급소. 뇌가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바닥을 구르며 치명타를 피했다. 쇠파이프가 쓰레기 더미를 강타하며 파편이 튀었다.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그는 우두머리의 손목을 낚아챘다. 우두둑,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으악! 우두머리가 비명을 지르며 무기를 떨어뜨렸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
바닥에 매다 꽂은 뒤 정확하게 관자놀이에 발차기를 꽂아 넣었다. 비명은 순식간에 끊겼고 거구의 사내가 거품을 물고 기절했다. 남은 2명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얼어붙었다. 다 죽어가던 시체가 2초 만에 그들의 리더를 박살낸 것이다. 네오, 너 뭐야, 이 괴물 새끼가. 칼을 든 놈이 공포에 질려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그의 눈에 칼날의 궤적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다. 느리다. 쓸데없는 동작이 너무 많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까딱여 칼날을 피하고 바닥에 떨어진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집어들었다. 스웨이그, 섬광 같은 손놀림이었다. 유리가 놈의 손목인대를 정확히 베고 지나갔다. 칼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곧바로 한 걸음 파고들어 놈의 명치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숨이 턱 막힌 놈이 뒤로 나자빠졌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은 비명을 지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그는 빗속에 홀로 서서 자신의 양손을 내려다보았다. 진흙과 피로 뒤범벅된 손. 하지만 떨림은 없었다. 마치 외과 의사의 손처럼 혹은 숙련된 살인자의 손처럼 안정적이었다. 왜? 나는 사람의 관절을 꺾는 법을 알고 있지. 왜 급소가 본능적으로 보이는 거지. 이 기술들은 하루아침에 배운 것이 아니었다. 뼛속 깊이 새겨진 본능이었다. 그때 등골이 서늘해지는 감각과 함께 목덜미의 털이 곤두섰다. 방금 전의 양아치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죽음의 냄새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쓰레기장 입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칠흑 같은 어둠을 찍고 2개의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졌다. 번호판 없는 검은색 밴이 맹수처럼 들어왔다.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고 검은색 전술 장비로 무장한 4명의 남자들이 내렸다. 소음기가 장착된 돌격 소총 빈틈없는 대형 프로들이었다. 목표물 발견, 12시 방향, 상태 불안정. 무정이 너머로 기계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능하면 생포해. 저항하면 사지를 끊어서라도 데려와. 설명 따윈 필요 없었다. 그들은 나를 사냥하러 왔다. 도망쳐. 이성이 경고했다. 하지만 몸은 다르게 속삭였다. 싸워 아니면 죽어. 선두에 선 용병이 총을 겨눴다. 표. 소음기 특유의 둔탁한 발싸움과 함께 총알이 그의 발치에 박혔다. 경고 사격이었다. 그는 즉시 녹슨 드럼통 뒤로 몸을 날렸다. 총알들이 드럼통을 벌집으로 만들며 불꽃을 튀겼다. 무기도 없다. 몸 상태는 최악이다. 주변에 널린 것은 쓰레기뿐. 그는 반 미터 길이의 뾰족한 철근을 집어들었다. 이것이 나의 검이다. 그는 돌멩이 하나를 오른쪽으로 던져 소리를 냈다. 쟁그랑. 적들의 총구가 반사적으로 오른쪽으로 돌아갔다. 0.1초의 틈. 그는 왼쪽으로 튀어나갔다. 그의 움직임은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 있었다. 진창 위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듯 질주했다. 폐타이어를 밟고 도약한 그는 가장 가까운 용병의 목을 노리고 철근을 찔러 넣었다. 방탄복 틈새 쇄골과 목 사이. 정확했다. 용병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쓰러졌다. 그는 쓰러지는 용병을 방패 삼아 밀어붙였다. 쏴봐. 그는 짐승처럼 포효했다. 동료를 방패로 삼은 그를 향해 적들은 함부로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다. 그는 그 틈을 타 용병의 허리춤에서 단검을 뽑아 던졌다. 단검은 2번째 용병의 허벅지에 깊숙이 박혔다. 제기랄 백병전으로 제압해 팀장으로 보이는 자가 소리치며 대검을 뽑아들고 달려들었다. 빗속에서의 혈투. 팀장의 칼놀림은 예리했지만 기억을 잃은 남자의 몸은 그보다 한 수 위였다. 그는 상대의 칼을 흘려보내고 팔꿈치로 팀장의 콧대를 박살냈다. 우지끈 콧뼈가 주저앉으며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그는 팀장의 멱살을 잡고 으르렁거렸다. 너희들 누구야? 그력. 너는 회사의 자산이다. 절대 도망 못 가. 넘버 원, 네온베오 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리가 쪼개질 듯한 통증이 다시 찾아왔다. 하얀 방, 실험복을 입은 사람들, 나를 내려다보는 차가운 눈빛.
기억의 파편이 뇌를 찔렀다. 그 틈을 타 팀장이 섬광탄의 핀을 뽑았다. 다 같이 죽자. 그는 본능적으로 팀장을 발로 차내고 뒤에 있던 깊은 웅덩이로 몸을 던졌다. 비용. 눈부신 섬광과 함께 폭음이 고막을 때렸다. 파편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진흙물 속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더 이상 싸울 수 없다. 체력이 한계였다. 그는 폭발의 연기를 틈타 하수구 파이프를 타고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뒤에서 들려오는 고함과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얼마나 달렸을까? 눈앞에 도시의 불빛이 나타났다. 화려한 넌 쌓인 높이 솟은 빌딩들. 문명 세계는 그가 방금 겪은 지옥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는 골목길 그늘에 숨어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다.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된 낯선 남자. 나는 괴물인가? 그때 깊은 무의식 속에서 희미하지만 간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살려줘. 누구지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누군지 모르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든 놈들을 찾아내야 한다. 어둠 속에서 남자의 눈이 다시금 번뜩였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다. 사냥감이 되기를 거부한 짐승의 방역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비에 젖은 도시는 거대한 심해어처럼 번들거렸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마천루들은 칠흑 같은 밤하늘을 향해 넌사인의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젖은 아스팔트 위로는 붉고 푸른 빛들이 어지럽게 반사되어 몽환적이면서도 기괴한 풍경을 자아냈다. 남자는 그 빛의 홍수 속을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다. 화려한 쇼윈도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끔찍했다. 찢어진 옷가지 진흙과 피로 뒤덮인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초점이 없는 공허한 눈동자. 지나가는 행인들은 그를 보고 기겁하며 피해갔다. 그들의 눈빛에는 혐오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남자는 그들의 시선을 느낄 여력이 없었다. 머릿속에서 윙윙거리는 이명과 끊어질 듯한 두통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본능이 이끄는 대로 조금이라도 더 어둡고 은밀한 곳을 찾아 움직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교차로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 뉴스 화면이 바뀌더니 긴급 속보라는 자막이 떴다. 그리고 화면 가득 나치근 몽타주가 나타났다. 그것은 분명 방금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었다. 연쇄 살인 용의자 도주 중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살인자. 남자는 걸음을 멈췄다. 혼란스러웠다. 기억은 없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부정의 외침이 들려왔다.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아니, 적어도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미치광이는 아니다. 하지만 방금 전 쓰레기장에서 자신이 저지른 짓을 떠올려보면 그 부정은 힘을 잃었다. 그는 사람의 뼈를 부러뜨리고 근육을 파괴하는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격이 멈춰 손머리 위로 올려 도로 건너편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 2명이 그를 발견하고 총을 겨누며 다가오고 있었다. 순식간에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행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도로의 차들은 급정거하며 경적을 울려댔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경찰관들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남자의 뇌는 자동으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거리 15m. 무장은 38구경 리볼버. 사격 자세는 불안정. 오른쪽 경찰관은 검지손가락을 방아쇠에 걸고 있다. 오발 사고의 위험이 높다. 반항하지 마라. 바닥에 엎드려. 경찰관이 다시 한번 소리쳤다. 남자는 천천히 양손을 들었다. 하지만 엎드리지는 않았다. 그의 몸 안에서 경고등이 켜졌다. 여기서 잡히면 끝이다. 그들은 나를 감옥이 아니라 실험실로 다시 데려갈 것이다.
그 확신은 어디서 온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너무나 강렬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지원 병력이 오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남자가 한 발짝 움직이려던 찰나 오른쪽 경찰관이 긴장감을 이기지 못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당! 총성이 밤거리를 찢었다. 총구에서 뿜어져 나온 불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었다. 총알은 그의 왼쪽 귀를 스치고 지나가 뒤에 있던 가로등을 박살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남자는 폭발적인 속도로 앞으로 튀어나갔다. 경찰관들은 눈앞에서 사람이 사라진 듯 단 착각에 빠졌다. 남자는 순식간에 그들과의 거리를 좁혔다. 그가 원했다면 그들의 목을 꺾어버리거나 심장을 가격해 즉사시킬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대신 그는 경찰관의 손목을 부드럽게 낚아채 총구를 하늘로 향하게 한 뒤 관절기를 걸어 무장 해제시켰다. 이옥! 경찰관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남자는 다른 경찰관이 곤봉을 휘두르자 고개를 숙여 피함과 동시에 어깨로 그의 명치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숨이 턱 막힌 경찰관이 뒤로 나뒹굴었다. 살생은 없다. 제압만 한다. 이것은 그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무의식적인 제약이었다. 쓰레기장의 깡패들과는 다르다. 이들은 적이 아니다. 하지만 경찰 병력은 계속해서 늘어났다. 골목 어귀마다 경찰차들이 들이닥치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방패를 든 기동대원들이 대열을 갖추며 압박해왔다. 남자는 사방이 막힌 도간에 든 쥐꼴이 되었다. 그는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탈출구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날카로운 엔진 배기음이 들려왔다. 붕! 마치 맹수가 포효하는 듯한 소리와 함께 짙은 회색의 스포츠카 한 대가 경찰차들이 세워둔 바리케이드를 박살내며 현장으로 난입했다. 차체는 긁히고 찌그러졌지만 그 기세는 멈출 줄 몰랐다. 스포츠카는 굉음을 내며 드리프트를 하더니 남자와 기동대 사이를 가로막고 정확하게 멈춰 섰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흰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조수석 문이 덜컥 열렸다. 타요, 죽고 싶지 않으면. 운전석에서 들려온 것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다급하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은 지적인 울림이 있는 목소리였다. 남자는 잠시 망설였다. 함정일까? 하지만 그의 뇌 속에 심어진 칩이 반응했다. 기계적인 반응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기억의 파편이 공명하는 듯한 알 수 없는 그리움과 안도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조수석으로 몸을 날렸다. 그가 문을 닫기도 전에 스포츠카는 휠스핀을 일으키며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왁 잡아요. 혀 깨물 수도 있으니까. 운전대를 잡은 여자가 외쳤다. 그녀는 하얀 의사가운 위에 가죽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짧게 자른 단발머리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안경 너머로 냉철한 시선이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수연. 국내 최고의 뇌신경학 전문의이자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을 알고 있는 유일한 목격자였다. 경찰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뒤를 쫓기 시작했다. 도심 한복판에서 영화 같은 추격전이 벌어졌다. 수연의 운전 솜씨는 웬만한 레이서 뺨칠 정도였다. 그녀는 좁은 골목길을 시속 100km로 주파하며 사이드미러가 벽에 닿을 듯 말 듯한 아슬아슬한 고균전을 선보였다. 남자는 좌석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긴장이 풀리자 억눌러 왔던 고통이 밀려왔다. 당신 누구야? 남자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연은 룸미러로 뒤를 확인하며 짧게 대답했다. 당신 주치의, 아니 한때는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일지도 모르지. 알 수 없는 대답이었다. 나는 기억이 안 나. 내가 누군지 왜 쫓기는지. 당연해요. 뇌의 해마를 건드렸으니까. 지금 기억이 남아있다면 그게 더 기적이죠. 수연은 기어를 변속하며 급커브를 틀었다. 차체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뒤따라오던 경찰차 한 대가 중심을 잃고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하지만 걱정 말아요.
당신 몸은 기억하고 있으니까. 아까 경찰들 제압하는 거 봤어요. 역시 작품은 다르더군요. 작품. 그 단어가 남자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자신이 물건 취급당하는 것에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꼈다. 저 앞, 허가, 검문소야, 꽉 잡아요. 수연의 외침과 함께 전방에 경찰들이 설치한 스파이크 스트립과 바리케이드가 보였다. 멈추기에는 너무 늦었다. 수연은 브레이크 대신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다. 엔진이 비명을 질렀다. 미쳤어. 남자가 소리쳤다. 계산된 미친 짓이죠. 충돌 직전 수연은 핸들을 꺾으며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겼다. 차가 옆으로 미끄러지며 바리케이드의 가장 약한 연결 부위를 차체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바리케이드가 산산조각이 났다. 충격으로 유리가 금이 가고 에어백이 터질 뻔했지만 차는 기적적으로 포위망을 뚫고 나갔다. 도심을 벗어나 외곽 도로로 접어들자 추격해오던 경찰차들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다. 수연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속도를 줄였다. 긴장이 풀리자 손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의사로서 메스를 잡던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범죄자와 도주극을 벌이다니.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녀는 곁눈질로 옆자리의 남자를 훔쳐보았다. 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경찰 특공대를 맨손으로 제압하던 살인병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드러나는 그의 옆모습은 비에 젖은 강아지처럼 처량하고 순수해 보이기까지 했다. 아파, 수연이 물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 색깔이 옅은 갈색이라는 것을 그녀는 처음 알았다. 실험실에서는 항상 차가운 조명 아래서 동공이 확장된 상태로만 그를 보았기 때문이다. 모르겠어. 몸은 아픈데 머리가 더 아파. 속에 뭔가 불타는 게 들어있는 것 같아. 남자는 자신의 관자놀이를 꾹 눌렀다. 칩이 과부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각성 상태가 지속될수록 뇌에 가해지는 부하도 커진다. 이대로라면 그의 뇌는 얼마 못 가 녹아버릴 것이다. 조금만 참아요. 안전한 곳에 데려가서 봐줄게요. 나는 당신 머릿속을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니까. 왜 나를 구해준 거지? 남자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기억을 잃었어도 사람을 의심하는 본능은 남아있었다. 수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속죄라고 해두죠. 내가 만든 괴물이 세상에 풀려나는 걸 막아야 할 책임도 있고. 고해물. 남자는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낯설지 않은 단어였다. 차는 인적이 드문 상일로 접어들었다.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한 낡은 별장이 나타났다. 겉보기엔 폐가처럼 보였지만 지하실은 수연이 비밀리에 마련해둔 최첨단 진료소였다. 그녀는 차를 차고에 숨기고 남자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다. 진료대 위에 남자를 눕히자마자 수연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그의 상의를 찢어발겼다. 드러난 상체는 그야말로 상처투성이었다. 칼자국 총상 흉터, 화상 자국, 그리고 척추 라인을 따라 이식된 금속 단자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몸이라기보다는 기계와 육체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병기에 가까웠다. 수연은 휴대용 스캐너를 꺼내 남자의 뒷머리에 갖다 대었다. 모니터 화면에 복잡한 뇌파 그래프와 함께 붉은색 경고 메시지가 떴다. 경고 제어, 칩 오류 발생, 메모리 누수 감지, 자폭 시퀀스 대기 중. 생각보다 심각하네. 수연이 중얼거렸다. 칩이 손상되면서 봉인되었던 기억들이 무작위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신경세포들이 과도한 자극을 받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 뭐야? 남자가 천장 모니터에 뜬 자신의 뇌 스캔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다. 두개골 한가운데 박혀있는 거미 모양의 칩이 선명하게 보였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하기로 결심했다. 어차피 그는 곧 알게 될 운명이었다. 그게 당신을 최고로 만들어준 비밀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신을 죽이고 있는 시한폭탄이기도 하죠. 남자는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다.
자신의 머릿속에 기계가 들어있다니. 미배낼 수 있어.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요. 장비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지금 건드리면 당신 뇌가 튀겨질 수도 있어요. 우선은 진정제를 투여해서 뇌 활동을 늦춰야 해요. 수연이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다. 남자는 반사적으로 움찔하며 물러났다. 뾰족한 바늘에 대한 공포가 무의식 중에 남아있는 듯 했다. 괜찮아요.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잠 좀 자게 해주는 거예요. 당신 오랫동안 못 잤잖아요. 수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마치 겁먹은 아이를 달래는 듯 했다. 그녀는 남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따뜻했다. 그 온기가 남자의 경계심을 조금씩 녹여내렸다. 남자는 천천히 긴장을 풀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주사 바늘을 그의 팔 정맥에 꽂았다. 약물이 혈관을 타고 흐르자 남자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고통이 서서히 잦아들고 따뜻한 어둠이 그를 감쌌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 남자는 수연의 소매를 잡았다. 내 이름. 혹시 알아? 수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그의 진짜 이름을 알고 있었다. 프로젝트명 이글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이름. 강현, 박강현이에요. 강현. 남자는 아니 강현은 자신의 이름을 속삭이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수연은 잠든 강현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잘생긴 얼굴이었다. 살인 병기로 개조되기 전 그는 헌신적인 오빠이자 성실한 청년이었다. 그 모든 것을 앗아간 것은 탐욕에 눈먼 거대 제약회사 나노코프와 그 회장인 장 회장이었다. 그리고 수연 자신도 그 연구에 참여했던 공범이었다. 미안해요, 강현 씨. 이번에는 반드시 당신을 지킬게요. 그녀는 강현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수연의 암호화 통신기가 진동했다. 발신자 정보 없음. 하지만 그녀는 누가 보냈는지 직감할 수 있었다. 메시지 내용은 짧고 명확했다. 실험체 1호의 위치가 노출되었습니다. 회수팀 출발. 저항 시 사살 허가. 수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서랍에서 글록 19 권총을 꺼내 탄창을 확인했다. 평화로운 진료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전쟁이었다. 그녀는 잠든 강현을 바라보며 굳은 결의를 다졌다. 지옥이 찾아온다면 기꺼이 맞이해 주리라. 창밖에서는 다시 빗줄기가 거세지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낡은 별장을 감쌌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몰랐다. 강현의 머릿속 칩이 단순히 고장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해킹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해킹 신호가 가리키는 곳이 바로 나노코프의 본사 장 회장의 집무실이라는 것을.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잔혹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이 낡은 블라인드 사이로 스며들어 먼지 춤을 추고 있었다. 강현은 눈을 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의식이 돌아오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여 침대에서 튀어올랐다. 그는 바닥에 낮게 웅크린 채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폈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책 냄새, 그리고 고소한 빵 냄새. 적의 기척은 없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그의 시선이 방 한구석에 놓인 작은 테이블로 향했다. 그곳에는 은색 금속 상자가 놓여 있었다.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기를 내뿜는 수상한 물체. 강현의 동공이 수축되었다. 시한폭탄인가 아니면 생화학 가스 살포기인가. 철컥. 갑자기 금속 상자에서 무언가가 튀어올랐다. 위험의 노래. 강현은 본능적으로 옆에 있던 베개를 집어던지고 테이블로 돌진했다. 그는 번개 같은 속도로 금속 상자의 코드를 뽑고 튀어오른 물체를 손바닥으로 내려쳐 제압했다. 뜨거! 강현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흔들었다. 손바닥에는 네모난 빵 모양의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저기서 뭐해요? 내 토스터랑 싸우는 중인가요?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강현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다. 한수연이 머그잔을 든 채 문개에 기대어 서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에 헐렁한 티셔츠 차림의 그녀는 어제와는 사뭇 다른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웃음을 꾹 참고 있었다. 이게 토스터라고. 강현은 짓눌린 식빵 조각과 연기를 내뿜는 기계를 번갈아 보며 멍한 표정을 지었다. 네. 그리고 당신이 방금 제압한 건 내 아침 식사고요. 50,000원짜리 고급 식빵이었는데. 수연은 쯧쯧해. 혀를 차며 다가와 바닥에 떨어진 빵 조각을 주었다. 강현은 민망함에 시선을 피했다. 기억을 잃었다고 해서 상식까지 사라진 건가? 아니, 상식이 사라진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위협으로 인식하도록 뇌가 재구성된 탓이었다. 일상적인 가전제품조차 그에게는 잠재적 무기로 보였다. 앉아요. 커피 줄게요. 독 안 탔으니까 걱정 말고. 수연이 내민 머그잔을 강현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그는 컵을 쥐는 법조차 잊어버린 사람처럼 어색하게 홀짝였다. 쓴맛 뒤에 오는 고소한 향. 그것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평화의 맛이었다. 이제 설명을 좀 해줘. 나는 누구고 이 머릿속의 칩은 뭐지? 강현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수연의 표정도 순식간에 의사의 그것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아 태블릿 PC를 꺼냈다. 당신은 프로젝트 제로의 결과물이에요. 나노코프 제약회사가 국방부의 비밀 의뢰를 받아 진행한 슈퍼솔저 프로젝트죠. 수연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유전자 지도와 뇌신경망 구조도가 떠 있었다. 인간의 감정은 전투에 방해가 되어 공포, 죄책감, 동정심, 이런 것들은 망설임을 낳고 망설임은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들은 약물과 칩을 통해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를 억제하고 대신 반사신경과 전투지능을 담당하는 소뇌와 전두엽을 극도로 활성화시켰어요. 그럼 나는 감정이 없는 기계라는 건가? 원래대로라면 그랬어야죠. 당신은 수백 명의 피험자 중 유일한 성공작 넘버 원이었으니까요. 지난 3년간 당신은 수많은 정치적 암살과 공작 임무에 투입됐어요. 흔적도 증거도 감정도 없이 완벽하게. 강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냄새가 배어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속이 메스꺼워졌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지? 칩에 오류가 생겼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당신의 뇌가 칩의 통제를 거부하기 시작한 거죠. 인간의 의지라는 게 참 무서워요. 아무리 과학으로 억누르려 해도 어떤 강력한 계기가 있으면 뚫고 나오거든요. 계기, 네. 당신에게 아주 소중한 기억 혹은 약속 같은 거요. 그 순간이었다. 징! 날카로운 고주파 소음이 강현의 뇌를 강타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커피잔이 산산조각 났다. 시야가 붉게 물들고 현실과 환상이 뒤섞이기 시작했다. 으악, 강현 씨 정신 차려요. 수연이 다급하게 달려와 그의 어깨를 잡았지만 강현의 힘은 엄청났다. 그가 무의식 중에 팔을 휘두르자 수연은 힘없이 벽으로 날아가 부딪혔다. 강현의 눈앞에 파편화된 영상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비 내리는 놀이터, 낡은 그네. 빨간 리본을 머리에 맨 작은 소녀가 울고 있다. 오빠 어디 가나 무서워. 강현 자신의 시점, 이 소녀의 작은 손을 꼭 잡는다. 걱정 마, 연희야. 오빠가 금방 다녀올게.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연희 예쁜 구두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줄게.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다가온다. 그들 뒤에 서 있는 안경 쓴 남자의 차가운 미소. 약속은 지킨다. 내 여동생은 우리가 잘 보살펴주지. 네가 말만 잘 듣는다면. 차가운 수술대, 드릴 소리, 끔찍한 고통, 그리고 점점 흐려지는 여동생의 얼굴. 연희야, 안 돼. 건드리지 마. 강현이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절규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감정이 제거된 살인 병기가 흘리는 첫 번째 눈물이었다. 수연은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다시 강현에게 다가갔다. 발광하는 괴물에게 다가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강현의 뒤에서 그를 꽉 껴안았다. 돌아와요, 강현 씨. 그건 과거예요. 지금 여기는 현실이에요. 수연의 천과 목소리가 폭주하던 강현의 신경을 조금씩 붙잡았다. 짐승처럼 거칠게 몰아쉬던 숨소리가 점차 잦아들었다. 강현은 탈진한 듯 수연의 품에 쓰러졌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기억 났어. 강현이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동생이 있어. 연희. 놈들이 연희를 데리고 있어. 나를 협박하려고. 수연은 땀에 젖은 강현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그녀의 눈빛에 연민과 분노가 교차했다. 알아요. 장 회장이 즐겨 쓰는 수법이죠. 잠시 후 안정을 되찾은 두 사람은 늦은 식사를 했다. 메뉴는 컵라면이었다. 강현은 젓가락을 들고 라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나트륨 함량이 과다하군. 전투 식량으로서는 효율적이지만 장기적인 건강에는 치명적이야. 그냥 먹어요.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만찬이니까. 수연이 피식 웃으며 단무지를 집어 그의 라면 위에 올려주었다. 강현은 젓가락질을 하면서도 주변을 경계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면을 삼키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배고픈 청년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매서웠다. 맛있네. 그렇죠. 한국 사람은 매운맛을 먹어야 정신이 들어요. 소소한 대화가 오가는 사이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싹트고 있었다. 의사와 환자 창조자와 피조물이라는 기이한 관계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가 유일한 의지처였다. 수연은 강현의 입가에 묻은 국물을 휴지로 닦아주려다 멈칫했다. 강현이 그녀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시선이 아주 짧은 순간 얽혔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같은 시각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나노코프 본사 최상층,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는 호화로운 집무실에서 장 회장은 와인잔을 흔들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는 마치 그의 장난감 같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연과 강현이 함께 있는 CCTV 캡처 사진, 도로변 방범 카메라에서 해킹한 이 놓여 있었다. 재밌군. 고장난 장난감을 고쳐서 써보시겠다. 장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의 옆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실장이 공손하게 서 있었다. 회수팀이 실패했습니다. 1호의 전투력이 예상보다 훨씬 높습니다. 경찰 병력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당연하지. 그게 얼마짜리 프로젝트인데. 장 회장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말이야. 아무리 사나운 개도 목줄을 쥐고 있는 주인은 못 무는 법이지. 그는 모니터에 띄워진 프로젝트 제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했다. 대상 노밀 강현. 상태 불안정. 그는 긴급 제어 프로토콜 메뉴를 클릭했다. 한 박사 자네가 잊은 게 있어. 그 칩에는 위치 추적 기능만 있는 게 아니야. 체벌 기능도 있지. 장 회장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눌렀다. 명령어 입력, 파인덤 맥스 고통 극대화. 전송 완료. 다시 별장 지하실. 라면 국물을 마시던 강현이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그의 동공이 극도로 확장되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이번 고통은 아까의 발작과는 차원이 달랐다. 마치 뇌 속에 달궈진 쇳물을 붓는 듯. 단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고통이었다. 강현이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며 바닥을 뒹굴었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벽에 쿵쿵 찍기 시작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강현 씨, 왜 그래요? 수연이 달려들었지만 강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그녀조차 접근하기 힘들 정도였다. 그때 수연의 노트북 화면이 저절로 켜지며 화상 통화창이 떴다. 화면 가득 장 회장의 여유로운 미소가 나타났다. 오랜만이군 한 박사, 그리고 우리 1호. 장 회장. 수연이 이를 갈았다.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그 친구 꼴을 보니 아주 안쓰럽군.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하지. 10분 내로 칩을 초기화하지 않으면 뇌가 녹아서 정말로 식물인간이 될 거야. 물론 내 부하들이 그곳에 도착하는 게 더 빠르겠지만 화면 속에서 장 회장은 잔인하게 웃었다. 선택해. 그 친구를 편안하게 죽여줄지 아니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 잡히게 할지. 통신이 끊겼다. 밖에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두두두두두. 수연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곳은 발각되었다. 그리고 강현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다. 죽게 놔두지 않아. 수연은 의료 가방을 챙겨 들고 강현을 부축해 일으켰다. 강현은 고통 속에서도 수연을 밀쳐내려 했다. 혼자, 닥쳐요. 우린 같이 살 거야. 수연은 강현을 거의 끌다시피 하여 뒷문으로 향했다. 차교는 낡은 1톤 트럭이 한 대 있었다. 스포츠카는 이미 망가졌고 남은 건 이 투박한 트럭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왁 잡아요. 이번엔 진짜 목숨 건 드라이브가 될 테니까. 트럭의 시동이 걸리는 순간 별장의 현관문이 폭파음과 함께 날아갔다. 무장 용병들이 들이닥쳤다.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 전장은 낡은 트럭 위, 그리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강현의 뇌 속이었다. 왁 잡아요. 혀 깨물라. 한수연의 외침과 동시에 낡은 1톤 트럭이 굉음을 내며 차고의 셔터를 뚫고 튀어나갔다. 쾅, 쇠조각과 벽돌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트럭은 마치 성난 황소처럼 거친 엔진 소리를 토해내며 비포장 도로를 질주했다. 짐칸에 실려있던 공구함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다녔고 조수석에 앉은 강현은 고통으로 인해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시트 가죽을 손톱으로 찢어 발기고 있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강현의 신음은 인간의 것이라기보다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핏발선 눈동자는 뒤집히기 직전이었고 관자놀이의 혈관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부풀어 올라 있었다. 장 회장이 입력한 페인 넌다 맥스 코드는 뇌의 통각신경을 직접 자극하여 불에 달군 인두로 뇌를 휘젓는 듯한 고통을 선사하고 있었다. 조금만 참아요. 신호 차단 구역까지만 가면. 수연이 핸들을 꺾으며 소리쳤지만 상황은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최악이었다. 누두두두두두. 하늘에서 둔탁한 프로펠러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나노코프의 사설 경비부대 블랙가드 소속의 공격용 헬기였다. 헬기 측면에 장착된 게틀링건이 불을 뿜었다. 두두두두동. 아스팔트 바닥에 주먹만한 구멍들이 숭숭 뚫리고 트럭의 사이드미러가 박살나 날아갔다. 수연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숙였고 트럭은 지그재그로 요동쳤다. 젠장 따돌릴 수가 없어. 성영화 안다. 수연은 백미러를 확인했다. 뒤쪽에서는 검은색 밴 차량 세대가 바짝 추격해오고 있었다. 하늘엔 헬기, 땅에는 추격대. 그리고 옆자리에는 뇌가 녹아내리기 직전인 남자. 이것은 완벽한 사면초가였다. 그때 강현이 입에 거품을 물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모니터링 워치에서 경고음이 미친 듯이 울렸다. 심박수 200 돌파, 뇌압 상승, 3분 내 뇌사 가능성 90%, 3분. 도주에서 안전한 곳을 찾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수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대로라면 강현은 적의 총에 맞아 죽기도 전에 스스로 뇌가 파괴되어 죽을 것이다. 그녀의 시선이 트럭 뒤쪽 짐칸으로 향했다. 덮개가 씌워진 짐칸. 흔들리는 지옥.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강현 씨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수연은 결단했다. 그녀는 트럭의 엑셀러레이터 페달 위에 무거운 공구함을 끼워넣고 핸들을 뽑아낸 자신의 스카프로 고정해 직진 상태를 유지시켰다. 다행히 이 도로는 낡은 산업용 도로라 당분간은 직선 코스가 이어질 터였다. 뒤로 넘어가요, 당장. 수연은 강현의 멱살을 잡고 트럭 뒷 유리창을 발로 깨부수었다. 와장창 유리가 쏟아졌다.
그녀는 반쯤 실신 상태인 강현을 짐칸으로 끌어올렸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트럭 위 바람 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다. 짐칸은 아수라장이었다. 빗물과 먼지 굴러다니는 공구들. 위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환경이었다. 수연은 강현을 짐칸 바닥에 눕히고 주변에 있던 로프로 그의 팔다리를 묶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강현이 간신히 눈을 뜨고 물었다. 수술할 거예요. 지금 당장. 뭐 여기서 3분 뒤면 당신 뇌는 팝콘처럼 터질 테니까 선택해요. 아파서 죽을래? 아니면 미친 의사한테 맡겨볼래? 수연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챙겨온 의료 가방을 열었다. 수술용 메스드릴 지혈겸자. 멸균 소독 따위는 사치였다. 그녀는 알코올 한 통을 강현의 머리에 들이부었다. 상처에 알코올이 닿자 강현이 비명을 질렀다. 마취제는 없어요. 있어도 안 써요. 당신 뇌신경이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이 악물어요. 혀 깨물지 말고. 수연은 자신의 가죽 재킷 소매를 찢어 강현의 입에 물렸다. 구구구구궁 트럭이 포트홀을 밟으며 덜컹거렸다. 수연의 몸이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중심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에는 소형 의료용 드릴이 들려 있었다. 윙! 날카로운 모터 소리가 헬기 소음에 섞여 들렸다. 시작합니다. 수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드릴을 강현의 두개골 칩이 심어진 위치에 갖다 댔다. 드르륵 까 뼈를 가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강현의 눈이 뒤집혔다. 묶인 팔다리의 근육이 터질 듯 팽창하며 로프를 조여댔다. 그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재갈 때문에 짐승 같은 그르렁 소리만 낼 뿐이었다.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 마취 없이 생사를 째고 뼈를 뚫는 고통. 하지만 그 고통 덕분에 역설적으로 페인 맥스 코드의 환상통이 희미해지는 듯했다. 헬기가 다시 접근했다. 제어, 미친년들이 뭐 하는 거야. 트럭 위에서 춤이라도 추나. 헬기 조종사가 비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부조종사가 망원경으로 상황을 확인하고는 경악했다. 팀장님, 타겟의 머리를 따고 있습니다. 칩을 제거하려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당장 저지해. 칩이 제거되면 데이터가 날아간다고. 헬기에서 로프가 내려왔다. 무장한 용병 2명이 트럭 짐칸을 향해 하강했다. 수연은 피가 튀어 시야를 가리는 안경을 벗어 던졌다. 두개골이 열렸다. 뇌막 사이로 붉게 전멸하는 칩이 보였다. 트럭이 흔들릴 때마다 메스 끝이 뇌조직을 건드릴까봐 심장이 쪼그라들었다. 거의 다 됐어. 조금만. 그때 트럭 짐칸 지붕 덮개 위로 무언가 묵직한 것이 떨어졌다. 용병 하나가 캔버스 천을 찍고 안으로 난입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용병이 소총을 겨누며 소리쳤다. 수연은 양손에 피범벅이 된 채 얼어붙었다. 메스는 강현의 뇌 바로 위에 있었다. 조금만 움직여도 강현은 죽는다. 하하, 그 꼴이 아주 가관이군. 의사 양반 천천히 물러. 당!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쓰러진 건 수연이 아니었다. 용병의 미간에 구멍이 뚫리며 그가 뒤로 낮아빠졌다. 수연은 놀란 눈으로 강현을 내려다보았다. 강현의 오른손이 로프를 끊어낸 상태였다. 그의 손에는 수연의 호신용 권총인 글록 9가 들려 있었다. 두개골이 열린 채 뇌가 노출된 상태에서 극심한 고통을 견디며 정확하게 적의 급소를 쏘아 맞춘 것이다. 강현은 재갈을 뱉어내고 피 섞인 침을 흘리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계속해. 그는 총을 든 손을 떨지 않았다. 비록 눈앞이 흐려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지만 수연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고통을 압도하고 있었다. 미친 사람. 수연은 눈물을 머금고 다시 메스를 잡았다. 또 다른 용병이 트럭의 측면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다. 뒤따라오던 벤 차량에서도 사격이 시작되었다. 총알이 짐칸에 얇은 철판을 뚫고 들어왔다. 유육. 수연의 왼쪽 어깨에 파편이 스쳤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잡았다. 핀셋이 칩의 끝부분을 잡았다. 칩은 마치 살아있는 기생충처럼 뇌신경에 엉겨 붙어 있었다. 강현 씨, 지금부터 제일 아플 거예요. 신경 다발을 끊어야 해요. 해 어서. 강현은 남은 한 손으로 짐칸 바닥을 긁으며 몸을 일으켰다. 트럭 뒤쪽에서 기어 올라오던 두 번째 용병과 눈이 마주쳤다. 용병이 나이프를 꺼내 들고 달려들었다. 강현은 총알이 떨어진 권총을 던져 용병의 안면을 가격했다. 용병이 주춤하는 사이 강현은 두개골이 열린 채로 비명을 지르며 몸을 날렸다. 긁어줘. 강현의 어깨가 용병의 가슴을 강타했다. 두 사람은 엉겨붙어 짐칸 바닥을 굴렀다. 강현 씨, 움직이면 안 돼요. 수연이 절규했다. 그녀의 손에서 핀셋이 미끄러지려 했다. 트럭은 이제 곡선 도로에 진입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위태롭게 달리고 있었다. 용병은 강현의 목을 졸랐다. 이 고해물 새끼 죽어. 강현의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해갔다. 뇌가 흔들리는 충격에 시야가 암전되었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그는 흐릿한 시야 너머로 수연이 핀셋을 들고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용병의 팔을 꺾고 그를 자신의 몸 위쪽으로 끌어당겼다. 수연과 눈빛이 교환되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수연은 용병의 등 뒤로 손을 뻗어 강현의 머리에 박혀있던 칩의 전선을 과감하게 절단했다. 두둑. 동시에 강현은 용병을 발로 차 트럭 밖으로 날려보냈다. 용병은 비명과 함께 고속도로 밖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하하. 강현이 바닥에 대자로 뻗었다. 머릿속을 지배하던 끔찍한 소음과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대신 서늘한 바람이 열린 머리의 상처를 스치고 지나갔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칩을 들어 올렸다. 새끼손가락만 한 칩이 붉은 빛을 잃고 검게 변해 있었다. 끝났어요. 끝났어. 그녀는 칩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발로 짓밟아 부숴버렸다. 하지만 안도할 틈은 없었다. 운전자가 없는 트럭은 이제 통제 불능 상태로 터널 입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헬기는 터널 위쪽으로 상승하며 미사일 조준을 시작했다. 테오너리야, 안으로 들어가야 살아. 강현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는 머리에 붕대를 감을 새도 없이 운전석으로 통하는 뒷유리창 구멍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내가 운전할게. 당신은 뒤에서 꽉 잡고 있어. 강현은 운전석으로 넘어가 핸들을 고정한 스카프를 풀었다. 전방 50m. 터널 입구가 보였다. 그리고 뒤에서는 미사일 발사음이 들렸다. 비웅! 에이 엎드려. 강현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꺾었다. 트럭이 요란한 스키드 마크를 그리며 터널 입구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쾅! 간발의 차이로 미사일이 터널 입구 상단에 명중했다. 엄청난 폭발과 함께 입구가 무너져 내렸다. 돌무더기가 입구를 막아버리며 추격해오던 헬기와 차량들의 시야를 차단했다. 터널 안. 어둠과 정적만이 남았다. 트럭에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춤추는 먼지들을 비추고 있었다. 강현은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머리에 붕대 사이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선명했다. 고통이 사라지자 기억이 댐이 무너진 듯 밀려 들어왔다. 어린 시절의 추억, 부모님의 죽음 하나뿐인 동생 연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날들. 그리고 나노코프의 장 회장이 내밀었던 악마의 계약서. 동생의 병을 고쳐주지. 대신 자네의 재능을 우리에게 기부하게. 그 재능이란 바로 살인 재능이었다. 그들은 연희를 인질로 삼아 그를 생체병기로 개조했다. 그리고 칩을 박아넣어 죄책감을 지우고 명령에만 복종하는 개로 만들었다. 개자식들. 강현의 주먹이 핸들을 내리쳤다. 크락션 소리가 터널 안에 길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슬픔의 통곡이 아닌 복수의 서곡이었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수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온몸이 피투성이었지만 표정만은 단호했다. 그녀는 응급키트를 꺼내 강현의 머리를 제대로 소독하고 붕대를 다시 감아주었다. 괜찮아요. 수연이 물었다. 강현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뇌를 파헤치던 여자. 하지만 생명을 구해준 은인. 그리고 지옥 같은 짐칸 위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준 파트너. 덕분에 머리가 아주 시원해졌어. 강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그가 기억을 되찾은 후 처음으로 지어 보인 진짜 미소였다. 집은 제거됐어. 이제 장 회장은 나를 통제할 수도 추적할 수도 없어. 강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하지만 나는 그를 찾아갈 거야. 그가 내 머릿속에 심어놓았던 지옥을 이제는 그의 현실로 만들어줄 차례니까. 수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돌아갈 곳은 없었다. 그녀의 연구가 낳은 비극을 결자해지할 때가 온 것이다. 나노코프 본사는 요새나 다름없어요. 보안 시스템은 최첨단이고 당신 같은 강화 인간들이 더 있을지도 몰라요. 상관없어. 강현이 기어를 넣고 다시 트럭을 출발시켰다. 터널의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바로 그들이 만든 최고의 무기니까. 불량품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주지. 트럭은 어둠을 뚫고 빛을 향해 나아갔다. 이제 도망은 끝났다. 사냥의 시간이었다. 터널을 빠져나온 낡은 트럭은 빗줄기가 잦아든 새벽의 도로를 유령처럼 달리고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한 하늘은 멍든 것처럼 푸르스름했고 그 아래 펼쳐진 세상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강현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머리의 붕대 사이로 스며나온 피가 말라붙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다. 칩이 제거된 후 머릿속을 짓누르던 안개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감당하기 힘든 진실의 무게였다. 트럭은 도심 외곽 재개발이 멈춘 황량한 공장지대에 멈춰 섰다. 수연이 미리 마련해둔 두 번째 안전가옥인 폐컨테이너 창고였다. 여기라면 당분간 추적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나노코프의 위성 감시망도 이 지역의 고압 전류 흐름 때문에 간섭을 받거든요. 수연이 트럭에서 내리며 말했다. 그녀 역시 지칠 대로 지쳐 보였다. 하얀 의사가운은 진흙과 피로 얼룩져 본래의 색을 잃었고 안경알 한쪽에는 금이 가 있었다. 강현은 대답 없이 트럭에서 내렸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다. 수연이 부축하려 했지만 그는 정중하게 손을 들어 제지했다. 괜찮아. 내 힘으로 걸어야 해. 그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조종당하지 않겠다는 되찾은 자아의 선언이었다. 컨테이너 안은 좁지만 아늑했다. 비상용 발전기가 돌아가며 희미한 전등을 밝혔고 먼지 쌓인 침대와 의료 장비 그리고 통조림 박스들이 놓여 있었다. 강현은 낡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억눌러 왔던 기억들이 댐이 무너진 듯 뇌리로 쏟아져 들어왔다. 강현이 머리를 감싸쥐고 신음했다. 물리적인 고통이 아니었다. 영혼을 난도질하는 죄책감의 칼날이었다. 기억 속에서 그는 묶여있는 어린 여동생 연희를 보고 있었다. 오빠 나 무서워. 집에 가고 싶어. 울부짖는 연희의 목소리. 그리고 그 옆에서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는 장 회장의 얼굴. 선택해 박강현. 네가 우리와 계약하면 동생은 최고급 병실에서 치료받으며 공주처럼 살게 될 거야. 하지만 거절하면 글쎄 장기매매 조직이 요즘 신선한 신장을 구하고 있다던데. 그는 악마의 계약서에 서명했다. 자신의 인간성을 팔아 동생의 생명을 산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가혹했다. 기억의 필름이 빠르게 돌아갔다. 비오는 부두. 무릎 꿇고 애원하는 정치인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던 자신의 손. 호화로운 파티장. 샹들리에가 떨어지는 혼란 속에서 경쟁기업의 회장 목에 독침을 꽂던 순간. 그가 죽인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 그가 파괴한 수많은 인생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칩이 감정을 억제하고 있을 때는 그저 임무 완료라는 텍스트로만 인식되었던 일들이 이제는 선명한 핏빛 쥐약으로 다가와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강현은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려
자신의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환영이 보였다. 손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아무리 닦아내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붉은 낙인. 나는 괴물이야. 살인마야. 강현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다. 오열이 터져 나왔다. 평생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듯했다. 그때 따뜻한 손길이 그의 뺨을 감쌌다. 수연이었다. 그녀는 젖은 물수건으로 강현의 손에 묻은 가상의 피를, 그리고 실제로 묻어있는 굳은 피를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있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한 일이 아니에요. 놈들이 당신의 몸을 훔쳐서 저지른 짓이에요. 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니야, 내 손으로 죽였어. 그 느낌이, 뼈가 부러지고 생명이 꺼져가는 그 감각이 너무 생생해. 강현이 고개를 저으며 괴로워했다. 수연은 강현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게 했다. 그녀의 눈동자에 강현의 젖은 얼굴이 비쳤다. 그럼 나도 공범이에요. 당신을 그렇게 만든 칩을 설계한 게 나니까. 당신의 뇌를 조작하고 살인 기술을 프로그래밍한 게 바로 나라고요. 수연의 눈에도 물이 고였다. 나도 매일 밤 악몽을 꿔요. 내가 만든 기술이 사람을 죽이는 꿈. 하지만 강현 씨, 우리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죄책감에 빠져 죽는 건 놈들이 바라는 거예요. 수연은 강현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었다. 서로의 숨결이 섞이고 심장 박동이 전해졌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는 이 지옥을 만든 놈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당신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강현은 수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자신과 같은 종류의 상처, 그리고 같은 종류의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다. 지옥의 불길 속을 함께 걷고 있는 동반자였다. 강현의 호흡이 서서히 진정되었다. 그는 수연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다. 연희, 내 동생이 살아있을까? 장 회장은 철저한 사업가예요. 당신이라는 최고의 자산을 통제하기 위해 인질은 반드시 살려뒀을 거예요. 아마 본사 지하의 특별 격리 구역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구해야 해. 이번에는 반드시. 강현의 눈빛에서 흔들림이 사라졌다. 눈물 자국이 마른 자리에는 차가운 살기가 서렸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에 공허한 살기가 아닌 뜨거운 분노를 품은 전사의 투지였다. 도와줘, 수연 씨. 그 요새를 뚫으려면 당신의 지식이 필요해. 당연하죠. 나는 당신의 주치의이자 오퍼레이터니까요. 수연은 여튼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그녀는 컨테이너 구석에 있는 철제 캐비닛으로 다가갔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육중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강현의 눈을 의심케 하는 물건들이 가득 차 있었다. 최신형 방탄조끼, 전술 통신 장비, 각종 총기류, 그리고 나노코프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는 특수 장비들까지. 이건 어떻게 말했잖아요. 저도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프로젝트 제로가 폐기되면 연구원들도 무사하지 못할 걸 알았으니까요. 비상금을 털어서 암시장에서 조금씩 모아둔 거예요. 수연은 능숙하게 M4 카빈 소총을 분해 조립하며 상태를 점검했다. 그 모습은 낯설면서도 든든했다. 강현은 다가와 검은색 전술 슈트를 집어들었다. 옷감의 감촉이 익숙했다. 몸이 기억하는 감각. 그는 상처투성이인 옷을 벗어던지고 슈트를 착용했다. 근육질의 몸에 딱 달라붙는 슈트는 마치 두 번째 피부처럼 느껴졌다. 그는 부츠끈을 조여매고 허벅지에 권총 홀스터를 찼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더 이상 쓰레기장의 노숙자가 아니었다. 그는 복수의 화신이었다. 계획은요. 수연이 노트북을 열어 나노코프 본사에 3D 설계도를 띄우며 물었다. 본사는 지상 50층, 지하 10층의 요새야. 정문 돌파는 자살 행위고. 강현은 모니터를 응시하며 빠르게 전략을 수립했다. 그의 뇌는 여전히 슈퍼솔저의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밤 본사에서 신약 발표회 리셉션이 열려. 외부 인사들이 많이 초청될 거야. 경비가 삼엄하겠지만 그만큼 허점도 생기지. 잠입하겠다는 건가요? 아니, 강현은
고개를 저으며 탄창에 총알을 밀어 넣었다. 시선은 끌어야지. 아주 화려하게. 그는 지도상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본사 건물의 전력 공급실과 연결된 지하 환기구였다. 내가 정면에서 어그로를 끄는 동안 수연 씨는 이쪽으로 침투해서 보안 시스템을 마비시켜줘. 메인 서버에 접속해서 프로젝트 제로의 모든 데이터를 세상에 공개하는 거야. 그리고 연희가 갇혀있는 격리실의 잠금을 풀어. 위험해요. 정면이라니 당신 혼자서 경호원 100명을 상대하겠다고요. 100명이든 1000명이든 상관없어. 강현은 나이프를 꺼내 나를 세웠다. 날카로운 금속음이 컨테이너 안에 울려 퍼졌다. 그들은 나를 무기로 만들었어. 이제 그 무기가 누구를 향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야. 수연은 강현을 말릴 수 없음을 알았다. 그녀는 대신 서랍에서 작은 주사기 하나를 꺼내 건넸다. 이게 뭐지? 아드레날린 촉진제와 진통제가 섞인 칵테일이에요. 당신 몸은 지금 한계예요. 상처가 벌어지거나 체력이 바닥났을 때 딱 한 번만 써요. 부작용으로 심장이 멈출 수도 있으니까 정말 마지막 순간에만. 강현은 주사기를 받아 조끼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 이런 위험한 일에 끌어들여서. 사과는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해요. 살아서 돌아오면 그때 밥이나 사요. 비싼 걸로. 약속하지. 제일 비싼 스테이크로. 두 사람은 주먹을 가볍게 맞부딪혔다.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의 맹세였다. 밤이 깊었다. 나노코프 본사는 화려한 조명으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 신약 이터널 라이프의 발표회를 축하하기 위해 정재계의 거물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리무진 행렬과 레드카펫 터지는 플래시 세례. 그 화려함 뒤에는 납치와 인체 실험이라는 끔찍한 어둠이 숨겨져 있었다. 본사 건너편 옥상. 비가 그친 밤하늘 아래 강현이 서 있었다. 바람이 그의 옷깃을 펄럭였다. 그는 망원경으로 건물 입구를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의 배치를 확인했다. 경호팀장 박 실장. 저놈도 있었군. 강현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박 실장. 강현을 납치하고 고문했던 장본인 중 하나였다. 복수해야 할 명단이 하나 더 늘었다. 이니어 이어폰에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해킹 완료. 3분 뒤 건물 전체의 조명이 10초간 꺼질 거예요. 그때가 기회예요. 알았다. 그쪽도 조심해. 강현은 심호흡을 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목표물에 대한 집념만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기다려라 연희야. 오빠가 간다. 그는 옥상 난간에 설치한 로프를 잡았다. 3, 2, 1 소등. 파스. 순간 거대한 나노코프 빌딩의 모든 빛이 사라졌다. 파티장의 음악 소리가 멈추고 사람들의 비명과 당황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어둠은 강현의 친구였다. 그는 로프를 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중력을 거스르는 하강. 바람을 가르는 소리. 그는 마치 밤하늘에서 내려온 사신 시즌처럼 나노코프 본사의 20층 테라스를 향해 날아들었다. 챙그랑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그가 연회장에 착지했다. 비상전력이 가동되며 붉은색 비상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 붉은 조명 아래 강현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한 손에는 M4 소총을, 다른 한 손에는 연막탄을 든 채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귀부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 밑으로 숨었고 경호원들이 무전을 치며 몰려들었다. 침입자다, 사살해. 박 실장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강현은 연막탄의 핀을 뽑아 바닥으로 굴렸다. 회색 연기가 순식간에 홀을 뒤덮었다. 시야가 차단된 경호원들은 허공을 향해 맹목적으로 총을 난사했다. 타타타땅. 강현은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아니, 연기와 하나가 되었다. 여우악, 내 다리. 어디야? 어디서 쏘는 거야? 연기 속에서 비명 소리가 하나둘씩 들려왔다. 강현은 살상을 최소화하되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드는데 집중했다. 다리, 어깨, 손목. 정확하고 잔혹한 사격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침투가 아니었다. 왕의 귀환을 알리는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 시각 수연은 지하 주차장에 환풍구를 뜯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도 터질 듯 뛰고 있었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와 폭발음이 강연이 성공적으로 주의를 끌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버텨요, 강연 씨. 나도 내 몫을 해낼 테니까. 수연은 어두운 통로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나노코프를 무너뜨릴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담긴 USB가 쥐어져 있었다. 두 갈래의 길이 열렸다. 하나는 피와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전장으로, 다른 하나는 차가운 데이터와 진실이 잠든 서버실로.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뒤돌아볼 곳은 없었다. 자욱한 회색 연기가 화려했던 연회장을 집어삼켰다. 그 혼돈의 안개 속에서 비명과 총성이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다. 나노코프의 정예 보안 요원들은 당황하여 허공에 총을 쏘아댔지만 그들의 총구는 유령을 쫓고 있을 뿐이었다. 강연은 연기 속을 유영하듯 움직였다. 그의 호흡은 얕고 규칙적이었다. 시각이 차단된 상황에서 강화된 청각과 후각이 레이더 역할을 했다. 다닥, 왼쪽 3m 군화 발소리. 강연은 몸을 낮추며 미끄러지듯 접근했다. 보안 요원이 총을 재장전하려는 찰나 강연의 손이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요원의 손목을 낚아챘다. 이옥, 우직근, 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요원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강연은 비명 지르는 요원을 인간 방패로 삼아 전진했다. 전방에서 날아온 총알들이 동료의 방탄조끼에 박혔다. 강연은 요원의 허리춤에서 섬광탄을 뽑아 안전핀을 이빨로 물어뜯고 총을 쏘는 무리를 향해 굴렸다. 폐영, 눈부신 백색광이 연기를 뚫고 터졌다. 시력을 잃은 적들이 눈을 감싸쥐고 뒹굴었다. 강연에게는 사냥의 시간이었다. 그는 M4 소총을 단발 모드로 전환하고 정확하게 적들의 팔과 다리를 노려 방아쇠를 당겼다. 죽이지 않는다. 다만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들 뿐이다. 어디야, 이 쥐새끼가 같은 놈. 박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연단 뒤에 숨어 무정위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전 병력 20층으로 집결해. 헬기는 뭐 하는 거야? 창문으로 미사일을 쏘든 놈을 잡으란 말이야. 강현은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연기가 서서히 걷히며 붉은 비상등 아래로 강현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피 묻은 전술 슈트의 차가운 눈빛. 그것은 박 실장이 기억하던 멍청한 실험체 1호의 모습이 아니었다. 안녕 박 실장. 강현의 낮은 목소리가 박 실장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네오, 너 이 자식. 박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강현이 더 빨랐다. 강현은 들고 있던 소총을 던져 박 실장의 손을 가격해 권총을 떨어뜨리게 만든 뒤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다. 내 동생은 어디 있지? 강현이 박 실장의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 들어 올렸다. 발이 허공에서 버둥거렸다. 죽여. 차라리 죽여라. 쉽게 죽을 생각 하지 마. 네가 나한테 했던 짓을 기억하나? 전기고문, 물고문. 내 뇌를 지지고 볶았지. 강현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다. 박 실장의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해갔다. 말해, 연인은 어디 있어? 크학, 50층. 회장님, 펜트하우스, 비밀방. 정보를 얻은 강현은 미련 없이 박 실장을 바닥에 패대기 쳤다. 그리고 기절한 그의 귀에서 이니어를 빼내 자신의 귀에 꽂았다. 들리나 한 박사, 목표는 50층이다. 확인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30층부터 40층까지 블랙가드가 배치됐어요. 그들은 일반 경비원과는 달라요. 강화 시술을 받은 용병들이에요. 수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관없어. 뚫고 올라간다. 강현은 바닥에 떨어진 박 실장의 마스터키 카드를 주어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이미 전원이 차단된 상태였다. 놈들이 그를 계단으로 유인하고 있는 것이다. 함정 2군. 강현은 비상계단 문을 열었다. 예상대로 위쪽에서 수십 개의 레이저 조준점이 쏟아져 내렸다. 따다다다당. 총알비가 쏟아졌다. 강현은 재빨리 문 뒤로 몸을 숨겼다. 이대로 올라가는 건 자살 행위였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복도 끝에 있는 청소 도구함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소화전을 깨부수고 소방 호스를 꺼냈다. 그리고 연회장에 굴러다니는 가스통 요리용 부탄가스을 몇 개 주워 청소용 카트에 담았다. 선물을 보내주지. 강현은 가스통에 C4 플라스틱 폭탄 소량을 부착하고 카트를 비상계단 문 쪽으로 힘껏 밀었다. 마다라. 카트가 문을 열고 계단참으로 굴러갔다. 위쪽에 매복해 있던 블랙가드들은 굴러오는 물체를 보고 사격을 가했다.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계단 통로가 불길에 휩싸였다. 건물이 진동했다. 폭발의 충격파로 매복해 있던 적들이 튕겨나갔다. 강현은 폭발의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연기를 뚫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걸럭, 검게 그을린 블랙가드 대원이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다. 강현은 달리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니킥으로 그의 턱을 날려버렸다. 그는 짐승처럼 네 발로 계단을 기어오르며 마주치는 적들을 하나하나 제압해 나갔다. 총알이 떨어지면 총 개머리판으로, 총이 부서지면 주먹으로 주먹이 막히면 적의 나이프를 빼앗아 사용했다. 30층, 35층, 40층. 체력이 바닥나고 있었지만 아드레날린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한편 지하 3층 서버실, 한수연은 땀을 뻘뻘 흘리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보안 방화벽이 생각보다 견고했다. 젠장 장 회장. 돈을 얼마나 처바른 거야. 그녀는 USB를 메인 서버에 꽂았다. 화면에 붉은색 진행바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데이터 업로드 중 45%, 50%. 그때 철문 밖에서 둔탁한 타격음이 들려왔다. 쾅쾅 누군가 문을 부수려 하고 있었다. 빨리, 제발 빨리.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키보드를 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스마트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의 형사님. 지금이에요. 제가 보낸 파일 확인했죠. 전화기 너머에서 최 형사의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다 사실입니까? 인체 실험에 납치라니. 나노코프가 미쳤군요. 증거는 충분해요. 지금 당장 병력을 투입해요. 영장은 필요 없어요. 현행범이니까. 알겠습니다. 전 병력 출동합니다. 한 박사님도 무사해야 합니다. 통화를 끊자마자 철문이 찌그러지며 열렸다. 무장 경비원들이 들이닥쳤다. 수연은 손을 들고 일어섰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등 뒤에서 마지막 엔터키를 눌렀다. 업로드 완료. 전송 성공. 격리구역 보안 해제. 당신을 산업 스파이 혐의로 체포한다. 경비대장이 소리쳤다. 수연은 피식 웃었다. 글쎄요. 당신들이 체포될 것 같은데. 동시에 건물 전체의 스피커에서 사이렌 소리가 멈추고 장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 마이크 테스트. 쥐새끼 2마리가 아주 시끄럽게 구는군. 45층 복도를 달리고 있던 강현은 걸음을 멈췄다. 곳곳에 설치된 모니터 화면에 장 회장의 얼굴이 나타났다. 오랜만이다 1호. 아니, 강현이라고 불러줘야 하나. 여기까지 온 건 칭찬해주지. 내 최고의 걸작답군. 닥치고 기다려. 목을 따러 갈 테니까. 강현이 모니터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하하하하 그래. 올라와라. 내 동생이 오빠를 아주 보고 싶어 하더군. 하지만 서둘러야 할 거야. 내가 이 아이에게 투여한 신약의 부작용이 곧 시작될 테니까. 화면이 바뀌고 유리 감옥 안에 갇힌 연희의 모습이 보였다. 연희는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연희야. 강현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고통도 피로도 잊은 채 계단을 박차고 올라갔다. 50층 펜트하우스 2구. 거대한 양문형 문 앞에는 그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기이한 복장의 사내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총을 들고 있지 않았다. 대신 허리에 긴 일본도를 차고 있었다. 나노코프가 비밀리에 양성한 근접 전투부대 사무라이 스쿼드였다. 계옴잔이라니. 시대 차고적이군. 강현은 빈 탄창을 바닥에 버리고 허리춤에서 컴뱃 나이프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피를 보는 데는 제격이지. 가장 앞에 있던 사무라이가 발도술로 검을 뽑으며 달려들었다. 은색 칼날이 섬광처럼 번뜩였다.
강현은 상체를 뒤로 젖혀 칼날을 피함과 동시에 회전하며 사무라이의 팔꿈치 안쪽을 나이프로 그었다. 서걱, 선열이 낭자했다. 하지만 적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검을 바꾸어 쥐고 다시 공격해왔다. 이들도 약물 강화 인간들이었다. 귀찮게 구는군. 강현은 적의 검격을 피하며 바닥에 떨어진 소화기를 발로 찼다. 소화기가 적의 명치에 정확히 꽂혔다. 그 틈을 타 강현은 적의 손목을 꺾어 장검을 빼앗았다. 가행. 묵직한 일본도가 강현의 손에 들어왔다. 낯선 무기였지만 칩을 통해 주입되었던 수천 가지 살인기술 데이터베이스 속에 검술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의 몸은 검을 잡는 법, 베는 법, 찌르는 법을 기억하고 있었다. 길을 비켜라. 강현이 검을 비스듬히 겨누며 말했다. 그의 등 뒤로 번개가 쳤다.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그의 그림자는 마치 악귀와 같았다. 남은 4명의 사무라이가 동시에 달려들었다. 창, 당, 좁은 복도에서 불꽃 튀는 건무, 잔무르가 펼쳐졌다. 강현은 춤을 추듯 칼날 사이를 누볐다. 한 번의 휘두름에 적의 검이 부러지고 두 번의 휘두름에 적의 갑옷이 찢겨 나갔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베고 찌르고 나아갈 뿐이었다. 마지막 적이 쓰러졌을 때 강현의 숨소리는 거칠어져 있었고 전술 슈트는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그는 피 묻은 검을 털어내고 굳게 닫힌 펜트하우스의 문을 바라보았다. 저 문 뒤에 모든 것의 원흉이 있다.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세상의 전부가 있다. 강현은 품속에서 수연이 준 주사기를 꺼냈다. 마지막 순간에만 쓰라고 했지만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야. 그는 주사기를 목에 꽂았다. 차가운 약물이 혈관을 타고 흐르자 고갈되었던 체력이 거짓말처럼 솟구치고 감각이 예리해졌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꽝! 강현은 발로 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집무실. 바닥에는 최고급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면에는 명화들이 걸려 있었다. 그 중앙에 장 회장이 소파에 앉아 여유롭게 그를 맞이했다. 그의 곁에는 축 늘어진 연희가 휠체어에 묶여 있었다. 에어서 와라 1호. 파티의 메인 이벤트는 지금부터니까. 장 회장이 리모컨을 누르자 집무실의 벽면이 열리며 숨겨져 있던 무기들이 드러났다. 그리고 장 회장 자신이 상의를 벗어 던졌다. 놀랍게도 늙은 노인의 몸이어야 할 그의 상체는 기괴하게 부풀어 오른 근육과 금속 골격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 역시 스스로에게 불법 개조 수술을 감행한 것이다. 신셴, 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껍데기를 벗어야 하지. 내가 너보다 더 완벽한 작품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 강현은 검을 고쳐 잡았다. 신은 무슨, 너는 그냥 미친 늙은이일 뿐이야. 두 괴물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가와 장 회장의 기괴한 포효와 함께 전투가 시작되었다. 칠순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속도였다. 그가 바닥을 박차고 달려들자 최고급 대리석 바닥이 거미줄처럼 갈라졌다. 그의 오른팔 피부를 벗겨내고 티타늄 합금으로 대체한 기계팔이 강현의 머리를 노리고 날아왔다. 강현은 본능적으로 상체를 숙였다. 꽝! 그가 서 있던 뒤쪽의 벽이 폭발하듯 부서져 나갔다. 벽에 걸려있던 수천만 원짜리 명화가 종이장처럼 찢겨 공중에 흩날렸다. 비싼 그림인데 아깝군. 강현은 튀어오르는 먼지 속에서 비릿하게 웃으며 손에 든 일본도를 수평으로 휘둘렀다. 날카로운 칼날이 장 회장의 허리춤을 노렸다. 하지만 챙하는 맑은 금소금과 함께 칼날이 튕겨나갔다. 어리석은 놈, 내 몸은 탄소, 나노 튜브와 강화 합금으로 코팅되어 있다. 고작 그런 쇠부티로 날 뚫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장 회장은 코웃음을 치며 기계팔을 휘둘러 강현의 검을 쳐냈다. 엄청난 완력이었다. 강현의 소나기가 찢어질 듯 아려왔다. 약물의 힘이 아니었다면 손목이 부러졌을 충격이었다. 그 깡통 로봇 주제의 말이 맞네. 강현은 뒤로 백덤블링을 하며 거리를 벌렸다. 펜트하우스는 넓었지만
두 괴물이 날뛰기에는 좁아 보였다. 장 회장은 쉴 틈을 주지 않고 책상, 소파, 장식장 등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며 압박해왔다. 와장창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유리 파편이 비가 되어 내리는 가운데 강현은 파편 사이를 뚫고 장 회장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관절이다. 아무리 강화된 몸이라도 움직이려면 이음새가 있어야 해. 강현의 눈이 붉게 빛났다. 칩이 제거된 뇌는 오히려 더 빠르고 창의적으로 전술을 짜내고 있었다. 그는 장 회장의 기계팔이 뻗어나오는 순간을 노려 검을 역수거꾸로로 쥐고 겨드랑이 안쪽에 유압 실린더를 찔러 넣었다. 끼기익 불꽃이 튀며 기계음이 들렸다. 이 쥐새끼가. 장 회장이 고통보다는 분노에 찬 비명을 지르며 반대쪽 팔로 강현을 후려쳤다. 강현은 검을 놓지 않고 매달린 채로 발을 들어 장 회장의 안면을 걷어찼다. 퍽! 장 회장의 코에서 코피가 터졌다. 강화 시술을 받았어도 얼굴의 살점까지 금속으로 바꿀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충격으로 장 회장이 주춤하는 사이 강현은 검을 비틀어 뽑으며 뒤로 물러났다. 검 끝에 검은 오일이 묻어나왔다. 피 대신 기름을 흘리시는군. 환경오염이야 회장님. 강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꼬았다. 하지만 그의 상태도 좋지 않았다. 주사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시야가 간헐적으로 흔들렸다. 입안에서 쇠맛이 났다. 견방진 놈, 죽여주마. 갈기갈기 찢어서 실험실 표본으로 만들어주지. 장 회장이 셔츠를 완전히 찢어발기자 척추를 따라 이식된 붉은색 에너지 코어가 윙윙거리며 빛을 발했다. 출력 상승. 그의 속도가 한 단계 더 빨라졌다. 한편 휠체어에 묶여있던 연희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힘겹게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 낯익은 하지만 너무나 변해버린 남자의 등이 보였다. 피투성이가 된 채 검을 들고 서 있는 남자. 엄마. 가느다란 목소리. 하지만 그 소리는 폭음 속에서도 강현의 귀에 천둥처럼 박혔다. 강현이 흠칫하며 시선을 돌렸다. 그 찰나의 빈틈이 치명적이었다. 한눈 빨지 마라. 장 회장의 주먹이 강현의 복부에 꽂혔다. 케어웍. 강현의 입에서 피덩이가 튀어나왔다. 몸이 포탄처럼 날아가 통유리창을 강타했다. 쩍갈라진 유리창에 기대어 강현이 스르르 주저앉았다. 갈비뼈가 최소 2개는 부러진 것 같았다. 오바한데. 연희가 울부짖었다. 장 회장은 천천히 강현에게 다가갔다. 기계팔에서 날카로운 칼날이 튀어나왔다. 형제해라. 눈물겹군. 걱정 마라. 동생도 곧 따라가게 해줄 테니. 장 회장이 칼날을 높이 쳐들었다. 강현은 움직일 수 없었다. 약기운이 떨어져 가고 있었다. 여기까진가. 그때였다. 띠리리릭. 철컥. 갑자기 펜트하우스의 조명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더니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일제히 작동했다. 쏴. 차가운 물줄기가 쏟아져 내렸다.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다. 바닥에 깔린 전선들과 장 회장에 노출된 기계 부품들에 닿는 순간 치명적인 합선을 일으켰다. 지지직 파밭. 뭐야. 장 회장의 몸에서 스파크가 튀었다. 그는 감전된 듯 경련을 일으키며 뒷걸음질 쳤다. 방수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관절 부위에 찔린 상처로 물이 스며든 것이다. 누가 감히. 그때 펜트하우스 입구에서 헐떡이는 숨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나타났다. 한수연이었다. 그녀는 한 손에 태블릿 PC를 다른 한 손에는 피 묻은 권총을 들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멈춰 50층까지 계단으로 뛰어올라온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내 환자한테서 떨어져 이 고철 덩어리야. 수연이 소리쳤다. 그녀는 오는 길에 건물 관리 시스템을 해킹해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킨 것이다. 한 박사, 내년이 끝까지 방해를. 장 회장이 비틀거리며 수연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 순간 빗물 스프링클러 물에 젖은 강현이 고개를 들었다. 차가운 물이 그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그리고 수연과 연희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이 꺼져가던 생존 본능에 다시 불을 지폈다. 어딜 봐.
강현이 바닥을 박차고 일어났다. 그의 손에는 부러진 일본도 조각이 들려 있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장 회장의 등 뒤로 도약했다. 내 상대는 나다. 강현은 장 회장의 등에 박힌 붉은색 에너지 코어를 향해 칼날 조각을 내리꽂았다. 금속 덮개가 찌그러졌지만 뚫리지 않았다. 장 회장은 뒤로 팔을 휘둘러 강현을 잡으려 했다. 안 뚫린다면 터뜨리면 되지. 강현은 품속에서 남은 수류탄 한 발을 꺼냈다. 안전핀은 이미 뽑혀 있었다. 그는 수류탄을 장 회장의 찢어진 등 갑옷 틈새 코어 바로 옆에 쑤셔 넣었다. 선물이다. 지옥행 티켓이야. 강현은 장 회장의 등을 발로 차며 반동으로 뒤로 몸을 날렸다. 동시에 수연을 향해 몸을 던져 그녀를 감싸 안았다. 이 엎드려. 꽝. 엄청난 폭발음이 펜트하우스를 뒤흔들었다. 장 회장의 등 뒤에서 화염이 치솟았다. 기계 부품들이 사방으로 비산하고 충격파가 가구들을 휩쓸어 버렸다. 연기와 먼지가 자욱한 가운데 정적이 흘렀다. 강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귀에서 삐소리가 났다. 그는 수연이 무사한지 확인했다. 그녀는 강현의 품 안에서 기침을 하고 있었다. 괜찮아. 콜로 죽는 줄 알았어요. 강현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연기 속을 응시했다. 끝났나. 하지만 연기가 거치자 드러난 광경은 절망적이었다. 장 회장은 쓰러지지 않았다. 그의 등 부분은 처참하게 날아가고 내부의 전선들이 흉물스럽게 드러나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두 발로 서 있었다. 좀비처럼 혹은 악마처럼. 장 회장이 피 섞인 웃음을 흘렸다. 그의 한쪽 눈은 폭발로 날아가 붉은색 센서만 깜빡이고 있었다. 대단하군. 정말 대단해.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내 심장은 이 기계 장치에 있는 게 아니야. 장 회장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연희가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안 돼. 강현이 달려가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넘어졌다. 약물의 반동 리바운드, 이 시작되었다. 근육이 말을 듣지 않았다. 장 회장은 연희의 휠체어를 잡고 그녀의 목에 깨진 유리 조각을 들이댔다. 그리고 깨진 통유리창 50층 아래로 까마득한 야경이 펼쳐진 난간 끝으로 물러섰다. 무기를 버려라. 그리고 무릎 꿇어. 장 회장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긁혀 나왔다. 오바, 오지마. 나 때문에. 연희가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강현은 이를 악물고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일어섰다. 시야가 흐려졌다. 여기서 포기할 순 없다. 하지만 동생의 목숨이 걸려있다. 그때 건물 밖에서 눈부신 서치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누두두두두두. 경찰 헬기였다. 여기는 경찰이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건물은 완전히 포위되었다.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투항, 하하하.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나. 나는 이 도시의 왕이야. 장 회장은 광기에 찬 눈으로 소리쳤다. 박강현, 선택해라. 나와 함께 여기서 뛰어내릴 텐가? 아니면 네 동생만 혼자 보낼 텐가? 그는 정말로 연희를 밖으로 밀어버릴 기세였다. 강현은 숨을 골랐다. 주먹을 꽉 쥐었다. 몸 안의 모든 에너지를, 아니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거리는 10m. 내 몸 상태는 최악. 하지만 그는 수연과 눈을 마주쳤다. 수연은 바닥에 떨어진 강현의 권총을 슬그머니 발로 밀어주었다. 탄알은 딱 한 발 남아있었다. 강현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무릎 꿇지. 강현은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장 회장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지는 순간 강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바닥에 있는 권총을 낚아채는 동작, 조준 격발까지 걸린 시간은 0.5초였다. 당, 총성이 울렸다. 장 회장의 미간이 아닌 그가 연희의 목에 겨누고 있던 기계팔의 손목 관절이 정확하게 피격되었다. 차행, 유리 조각을 쥔 기계손이 힘없이 떨어져 나갔다. 지금이야. 강현은 총을 쏘자마자 튀어나갔다. 사자가 먹이를 낚아채던 그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연희의 휠체어를 낚아채 안전한 곳으로 밀어버렸다. 그리고 가속도를 이기지 못한 채
장 회장과 함께 깨진 창문 밖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어바, 강현은 씨, 연희와 수연의 비명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차가운 밤바람이 강현의 얼굴을 때렸다. 그는 추락하면서도 장 회장의 멱살을 놓지 않았다. 두 사람은 얽힌 채로 화려한 도시의 불빛 속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떨어져 내렸다. 이것이 끝인가? 아니, 이것이 시작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도 동행자가 있다면 외롭지 않으리라. 하지만 강현의 눈은 아직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공중에서 그는 장 회장의 몸을 발판 삼아 자세를 비틀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중력은 공평했다. 왕좌에 앉아있던 자나 밑바닥을 기던 자나 허공에 내던져진 순간에는 똑같은 속도로 추락했다. 강현과 장 회장은 얽힌 채로 50층 높이의 펜트하우스에서 떨어져 내렸다. 귀를 찢는 바람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빛의 띠가 되어 위쪽으로 빠르게 멀어졌다. 미친놈이거 나같이 죽을 셈이냐. 장 회장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그는 필사적으로 기계팔을 휘둘러 강현을 떼어내려 했다. 하지만 강현의 소나기는 마치 강철 집게처럼 장 회장의 옷깃과 등 쪽에 파손된 프레임을 움켜쥐고 있었다. 같이 죽진 않아. 너만 지옥으로 가는 거지. 강현의 눈동자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살기 위해 가장 위험한 도박을 건 것이었다. 그의 강화된 동체 시력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건물 외벽의 구조물들을 스캔하고 있었다. 30층, 20층, 낙하 속도가 최고조에 달했다. 강현은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건물 10층 높이에 튀어나온 거대한 오구에 광고판 지지대가 보였다. 지금이다. 강현은 온몸의 근육을 수축시켰다가 일시에 폭발시키며 발로 장 회장의 가슴팍을 힘껏 걷어찼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장 회장은 더 빠른 속도로 지면을 향해 곤두박질 쳤고 강현은 그 반동을 이용해 건물 쪽으로 몸을 날렸다. 꽝! 강현의 몸이 광고판 지지대 위로 떨어졌다. 철골 구조물이 휘어지며 끔찍한 굉음을 냈다. 개악!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다. 갈비뼈가 으스러지고 왼쪽 어깨가 탈구되는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다. 하지만 뼈가 부러지는 고통보다 더 기쁜 것은 살아있다는 감각이었다. 그는 튀어나온 철근을 붙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쿵! 장 회장은 그대로 주차되어 있던 리무진 위로 추락했다. 차체가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납작해졌고 유리 파편과 부속품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강현은 흐릿해지는 의식을 붙잡았다. 아직 확인해야 했다. 놈이 완전히 끝났는지. 그는 피 묻은 손으로 철근을 잡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비상사태용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다. 지상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를 뒤덮었다. 강현이 리무진 잔에 앞으로 다가갔을 때 매캐한 연기 속에서 기괴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칙! 완전히 박살나난 리무진 지붕을 뚫고 기계팔 하나가 튀어 올라왔다. 장 회장이었다. 그는 인간의 형태를 거의 잃어버린 상태였다. 하반신은 지시겨졌고 티타늄 골격이 드러난 상반신에서는 스파크와 오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도 기어 나오려 하는 그 생명력은 경이로움을 넘어 공포 그 자체였다. 내 제국이, 나는 신이다. 장 회장은 망가진 음성 합성 장치로 쇠 긁는 소리를 내며 헛소리를 중얼거렸다. 붉은색 센서 하나만이 껌뻑이며 강현을 노려보고 있었다. 강현은 부러진 어깨를 부여잡고 그 앞에 섰다. 신은 죽지 않아. 하지만 괴물은 죽지. 그때 경찰 병력이 총을 겨누며 그들을 포위했다. 그 꼼짝마 무기 버리고 엎드려. 최 형사가 선두에서 소리쳤다. 강현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손을 들었다. 저항할 힘도 없었지만 저항할 이유도 없었다. 수연이 경찰들 사이를 헤치고 달려왔다. 그녀의 뒤에는 구조된 연희가 담요를 덮어쓴 채 휠체어에 타고 있었다. 어바! 연희의 울음 섞인 외침을 들으며
강현은 비로소 긴장의 끈을 놓았다. 다행이다. 연희야. 그는 바닥으로 스르르 쓰러졌다. 차가운 아스팔트의 감촉이 뺨에 닿았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다. 어둠이 시야를 덮었지만 이번 어둠은 끔찍한 기억 상실의 어둠이 아니라 안식을 위한 달콤한 잠이었다. 일주일 후 강현은 낯선 하지만 기분 좋은 냄새에 눈을 떴다. 소독약 냄새가 아니었다. 프리지어 꽃향기였다. 하얀 천장이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석복도 머리에 연결된 전선도 없었다. 창문 너머로 따사로운 오후의 햇살과 함께 새소리가 들려왔다. 일어났어요. 익숙한 목소리. 한수연이 창가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다. 그녀는 환자복이 아닌 편안한 사복 차림이었다. 여기는 경찰병원 VIP 병동이에요. 최 형사님이 힘 좀 쓰셨죠. 강현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에 감긴 붕대 때문에 쉽지 않았다. 무리하지 마요. 전신골절에 장기 파열. 당신이 일반인이었으면 장례식은 진작에 끝났을 거예요. 강화된 신체 덕분에 회복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얌전히 있어야 해요. 수연이 깎은 사과 조각을 내밀었다. 강현은 그것을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장 회장은 체포됐어요. 물론 처음에는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나노코프의 모든 비리가 세상에 드러났어요. 인체실험 정경 유착살인 청부. 제가 넘긴 데이터가 결정적이었죠. 이제 그 제국은 공중분해될 거예요. 장 회장은 평생 감옥, 아니 특수격리 시설에서 나오지 못할 거고요. 당신은 괜찮은 거야. 강연의 질문에 수연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저도 조사를 받고 있어요. 내부 고발자로서 참작은 되겠지만 저 역시 그 실험에 참여했던 죄인이니까요. 죗값은 치러야죠. 의사 면허는 취소될 거고 아마 징역형을 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강현은 그녀의 눈빛 속에 담긴 후련함을 읽을 수 있었다. 기다릴게. 강현의 말에 수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당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스테이크 사주기로 했잖아. 제일 비싼 걸로. 수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 잊지 말아요. 이자까지 쳐서 받을 거니까.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연희가 들어왔다. 휠체어가 아닌 목발을 짚고 있었다. 어바. 연희가 절뚝거리며 다가와 강현의 품에 안겼다. 연희야, 다리는 재활 치료하면 걸을 수 있대.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 오빠 진짜 고마워. 나 때문에. 아니야, 미안하다. 오빠가 너무 늦게 가서. 강현은 동생의 등을 토닥였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치유의 눈물이었다. 1년 후 동해의 한 한적한 해변 마을.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는 언덕 위에 작은 카페가 하나 문을 열었다. 간판 이름은 기억 메모리. 강현은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날렵했지만 더 이상 살기가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의 손에는 굳은 살과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손은 사람을 죽이는 대신 향기로운 커피를 만들고 있었다. 사장님, 여기 라테 2잔이요. 창가 테이블에서 손님이 불렀다. 네, 금방 갑니다. 강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주방 안쪽에서는 연희가 직접 구운 쿠키를 오븐에서 꺼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목발 없이도 제법 잘 걸어 다녔다.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딸랑. 풍경 소리와 함께 카페 문이 열렸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신? 강현이 고개를 들다가 말을 멈췄다. 문 앞에는 짧은 단발머리에 가죽 가방을 맨 여자가 서 있었다. 교도소에서 갓 출소한 듯 조금은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지적이었다. 한수연이었다. 약속 지키러 왔어요. 스테이크 사준다면서요. 수연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강현은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1년이라는 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 스테이크는 저녁 메뉴고 일단 커피부터 한 잔 하지. 공짜인가요? 평생 공짜야. 내 주치의에게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강현은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칩이 있던 자리에는 작은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두통은 없었다. 잃어버린 기억들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끔찍한 악몽이 가끔 그를 괴롭힐 수도 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나쁜 기억은 흘려보내고 좋은 기억은 지금부터 채워나가면 되니까. 그의 기억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도둑맞은 물건이 아니었다. 오롯이 그가 써내려가는 그만의 이야기였다. 반가워요, 수연씨. 다녀왔어요, 강현씨. 햇살이 카페 안을 가득 채웠다. 고통스러웠던 긴 밤이 지나고 그들에게 찬란한 아침이 찾아왔다. 이것으로 우리의 길었던 여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따뜻하고 의미 있는 즐거움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다음 작품을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피드백을 기다리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